내 이름은 이준호.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30 중반의 회사원이었다. 아침 7시 정각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아내 김민서의 얼굴을 한번 쓸어본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향한다. 토스트를 굽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를 든다. 거실에는 우리 부부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다. 환하게 웃는 민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늘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아들 지훈이는 아직 7살,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 나는 지훈이의 작은 발을 쓰다듬어 주고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단출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 식탁. 그게 우리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마루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아침이었다. 민서가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식탁에 앉으면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다. 자기야, 잘 잤어? 오늘 아침은 토스트랑 계란 프라이야. 민서는 하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잤어. 당신은 항상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네. 고마워.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전부였다. 내 삶은 오직 민서와 지훈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 공간은 언제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민서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지훈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평범한 일상이었겠지만 내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보석 같았다. 나의 직업은 대기업 회계팀의 평범한 대리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사무실에 앉아 숫자와 씨름하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원만했고 상사들은 나를 성실하고 믿음직한 직원으로 평가했다. 나는 딱히 야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나는 나의 소박한 삶에 만족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내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가끔 민서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낄 때가 있었다. 민서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야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다. 하지만 야근이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아지자 조금씩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자기야, 요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몸도 피곤할 텐데. 민서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여보. 프로젝트 마감이라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얼른 승진해야 우리 지훈이한테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지.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늘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다. 나는 그런 그녀를 존경했다.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나에게도 자극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변화는 나의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낯선 감정을 심어놓기 시작했다. 민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값비싼 옷을 사입고 향수 냄새가 진해졌으며 퇴근 후에도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돌아왔다. 휴대폰은 늘 몸에 지니고 다녔고 내가 무심코 휴대폰에 손을 대려고 하면 그녀는 재빨리 채갔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 민서가 이제 좀 더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구나. 여보, 예뻐졌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그 의심은 때때로 나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다. 민서가 잠든 깊은 새벽,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불 꺼진 거실에서 나는 민서의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늘 잠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했지만 동시에 그 잠겨있는 화면 너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내게 숨기는 것이 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우리 부부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사이지. 나는 애써 나의 의심을 지워내려 노력했다. 한 번은 퇴근 후 집에 오니 민서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자기야, 어디가? 내가 묻자 민서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응, 회사 회식이 있어서. 우리 박상무님이 주최하는 건데 중요한 자리라 꼭 가야 해. 박상무님. 민서가 종종 회사에서 만나는 상사였다. 나는 박상무의 이름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다. 민서의 부서장이고 유능하지만 조금은 딱딱한 성격이라고 들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조심해서 다녀와.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민서는 내게 짧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훈이에게 물었다. 지훈아, 엄마는 예쁘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안심했다. 그래, 민서는 그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야. 괜한 의심은 하지 말자. 하지만 그날 밤 민서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거렸다. 그녀의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향수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남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는 듯했다. 자기야, 왜 안 자고 있어? 미안해, 회식이 너무 길어져서.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애교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민서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녀의 흐트러진 옷을 정리해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휴대폰 액정은 잠겨 있었지만 화면 잠금 상태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알림 메시지가 보였다. 부재중 전화 1통 박상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새 메시지 1통이라는 알림이 있었다. 발신자는 박상무.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다. 그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온 연락이겠지. 하지만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휴대폰을 향했다. 화면을 켜자 희미하게 잠금 화면으로 보이는 메시지 미리 보기가 있었다. 수고했어, 내 사랑. 집에는 잘 들어갔지? 오늘 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야. 보고 싶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터져버릴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내 눈앞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 나의 전부였던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니. 그것도 내가 아는 그 박상무와. 나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나는 잠든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얼굴에서 나는 한순간 악마의 미소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철저히 속이고 기만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흔들어 깨워 모든 것을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눈에 잠든 지은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터뜨린다면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내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민서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이라도 민서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덮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은 내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박상무에게 철저하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들이 내게 안겨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나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내가 분노에 눈이 멀어 행동한다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서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모르는 순진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뻔뻔함에 나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출근길,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다.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업무를 처리했다. 동료들은 내게 인사를 건넸고 상사는 내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나는 모든 것을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내 안에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었다. 나는 마치 가면을 쓴 광대처럼 연기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나는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그때 멀리서 박상무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감히 나의 아내와 그는 내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짓밟은 악마였다. 나는 박상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하도록 뒤쪽 자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내 입에서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것이다.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블랙박스 녹음 기능, 외도 증거 수집, 불륜 소송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다. 나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갔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수집해야 했다. 나는 민서와 박상무의 관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찾아내고 그들을 완벽하게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잠든 민서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시도 잠들지 못했다. 내 안에서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계획들이 얽히고 설켰다. 나의 평범한 삶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강하고 냉철한 남자였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나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나의 일상을 살아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민서와 지훈이에게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인 척 연기했다. 민서는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귓께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가끔 그녀가 나를 스쳐 지나갈 때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는 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었지만 나는 겉으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든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가면을 씌우고 나를 기만했던 거짓말쟁이였다. 그녀의 평화로운 잠결을 볼 때마다 내 안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나는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복잡한 계획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나의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고 냉철한 계산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의 자존심,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 나는 그 모든 것을 아사가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작정이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민서의 휴대폰 메시지는 이미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민서의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야근을 핑계로 집을 나섰지만 때로는 예상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다. 나는 그녀가 내게 말했던 회사 회식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고 그녀의 옷차림 변화나 향수 냄새 같은 사소한 단서들도 놓치지 않았다. 나의 눈은 마치 예리한 수사관처럼 모든 것을 포착하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더니 집에 오자마자 서둘러 샤워를 했다. 그리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자기야, 오늘 무슨 약속 있어? 내가 묻자 민서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응, 오랜만에 회사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어. 걱정 마, 일찍 들어올게. 그녀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거짓말에 너무나 익숙해진 듯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히 다녀와. 맛있게 먹고 와. 라며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했다. 민서가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재빨리 현관문을 잠그고 그녀의 휴대폰을 찾았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휴대폰을 침대 위에 두고 나갔을 것이다. 침실로 들어가 민서의 휴대폰을 찾았다. 예상대로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늘 휴대폰의 패턴 잠금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함부로 열 수 없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과감하게 그녀의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패턴 잠금이 제대로 걸려있지 않았다. 아마도 급하게 나가느라 잠금을 풀고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곧바로 갤러리를 열었다.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나는 그녀와 박상무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다.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는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욕망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내 심장은 마치 칼로 난자당하는 듯했다.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이 순간 흘리는 눈물은 그들에게 승리감을 안겨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내 휴대폰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녀가 박상무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그들의 대화는 역겨웠다. 자기야, 보고 싶다, 사랑해. 같은 단어들이 난무했고 그들의 은밀한 만남에 대한 계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그녀의 그 비웃음 섞인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캡처하여 내 휴대폰으로 옮겼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조용히 민서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밤이 깊도록 민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오직 민서와 박상무의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새벽 1시가 넘어 민서가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거렸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내게 입을 맞추며 자기야, 사랑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게는 가장 역겨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녀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가면을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내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서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밥을 먹었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래, 실컷 웃어라. 이제 너의 모든 것이 파괴될 테니까. 나는 그녀에게 새 차를 선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서가 운전하기 편한 경차를 생각했지만 문득 머릿속에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중형 세단을 선물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출퇴근을 위한 차인 척, 그녀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는 척. 하지만 그 차는 그녀의 모든 죄를 기록할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주말에 자동차 전시장을 찾아갔다. 민서와 함께 차를 보러 가는 척했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블랙박스 설치 계획으로 가득했다. 최신형 블랙박스, 고화질 녹화 기능은 물론이고 고성능 녹음 기능까지 갖춘 제품을 골랐다. 민서 몰래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감춰질 수 있는 형태의 블랙박스여야 했다. 자기야, 요즘 차가 너무 낡았잖아. 내가 큰맘 먹고 새 차 한 대 뽑아줄게. 당신 회사 생활도 힘들 텐데 좋은 차 타고 편하게 다니라고. 나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내게 매달렸다. 정말? 자기야, 최고야.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욕망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선물하는 차를 통해 더 자유롭게 박상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터였다. 나는 일부러 민서에게 차량 옵션이나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맡기지 않았다. 블랙박스 같은 건 내가 알아서 최신형으로 달아줄게. 당신은 운전만 편하게 하면 돼. 그녀는 나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의했다. 그녀는 내가 최신형 블랙박스를 달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블랙박스는 그녀의 모든 대화를 기록할 도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은밀하게 부탁했다. 블랙박스 설치할 때 음성 녹음 기능이 최고 성능인 걸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절대 눈에 띄지 않게 완벽하게 숨겨서 설치해 주세요. 영업사원은 나의 특별한 요구에 의아해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충분한 수고비를 챙겨주었다. 며칠 후 새 차가 우리 집으로 배송되었다. 민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차에 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운전 방법을 설명해주고 블랙박스 사용법을 간략하게 알려주었다. 물론 음성 녹음 기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서는 내가 설명하는 동안에도 들뜬 표정으로 차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이제부터 민서와 박상무의 은밀한 대화를 매일 밤 확인해야 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그들의 모든 계획과 관계의 진실을 파헤칠 것이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첫날 밤 나는 민서가 잠든 후 조용히 차로 내려갔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나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녹음된 파일들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민서가 동료들과 나누는 평범한 대화들이었다. 그러다 점차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업무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내 은밀한 사적인 대화로 변질되었다. 민서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박상무의 느끼한 목소리가 들렸다. 상무님도 멋지세요. 민서의 애교 섞인 목소리. 나는 이를 악물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내가 선물한 차 안에서 나를 비웃고 자신들의 은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녹음했다. 매일 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추악한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남편으로 칭하며 비웃었다. 민서는 박상무에게 나를 험담했고 박상무는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나를 조롱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특히 나의 귀에 박힌 한마디.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상무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민서의 그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박상무를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상무의 비웃음 섞인 대답. 걱정 마. 민서 씨. 그 친구는 워낙 둔해서 평생 모를 거야. 그 순간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박상무의 회사 생활과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유능한 상사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뒤로는 사내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고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완벽한 가장인 척했지만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가 가진 모든 약점을 파고들었다. 회사 비리, 사내 갑질, 그리고 그의 가족 관계. 나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명예,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 나는 그 모든 것을 아사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작정이었다. 그때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창인 김태호가 떠올랐다. 그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태호는 과거 내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나는 그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태호야, 네 도움이 필요하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내 아내의 상사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다. 완벽하게. 태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너의 복수를 돕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 태호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태호는 나의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그는 나의 모든 계획을 지지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나의 복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나는 태호에게 박상무와 민서의 모든 정보를 넘겼다. 그들의 동선, 그들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그들의 통화 기록. 태호는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촬영했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며칠 후 태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준호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박상무가 민서 씨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밤을 보낸 장소와 시간도 확보했다. 태호의 말에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외도뿐만 아니라 회사 비리까지. 그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참았다. 이제 그들을 심판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태호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받았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 그리고 회사 내부 비리 관련 자료들. 그 모든 증거들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들을 심판할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는 잠든 민서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그녀의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내 귓가에 들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이제 너의 모든 것이 파괴될 테니까. 새 차를 선물한 이후 나는 민서와 박상무의 일거수일투족을 블랙박스를 통해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은밀한 대화와 만남은 고스란히 녹음되어 내 손안에 들어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내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계획을 세웠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고 냉철한 계산의 연속이었다. 민서는 새 차를 받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여보, 고마워, 차 너무 좋아 라며 내게 입을 맞추고 출근했다. 그녀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선물한 차 안에서 다른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뻔뻔함은 나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들은 차곡차곡 나의 외장 하드에 저장되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애정 행각이 줄을 이루었다. 자기야,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당신 최고야. 민서의 목소리, 그리고 박상무의 느끼한 웃음소리가 밤마다 내 방을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돌아갈 고통의 씨앗임을 되뇌며 인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녹음 파일 속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다. 박상무가 민서에게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민서에게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가짜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시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박상무의 설득과 압력에 결국 동의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욕망이 섞여 있었다. 상무님, 이거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민서의 불안한 목소리. 걱정 마. 민서 씨. 김 부장, 그 늙은이가 눈치챌 리 없어. 그리고 당신 남편은 더더욱 모를 거야. 우리가 이 돈으로 해외여행이라도 갈까? 박상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히 외도뿐만 아니라 회사 비리까지. 그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민서는 박상무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통해 그들을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사설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김태회에게 연락했다. 그는 나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가 처음 민서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내게 무슨 일이든 네가 원한다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나는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태호야, 네 도움이 필요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이 단순한 외도를 넘어섰다. 박상무가 민서 씨를 시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이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는 나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회사 비리까지? 일이 커졌군. 알았다, 준호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 태호는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고통에 공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복수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는 블랙박스 파일 분석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박상무와 민서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비리 정황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태호는 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주었다. 며칠 후 태호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들이 도착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 원본과 분석 자료, 민서와 박상무의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 내용까지. 그 모든 증거들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것이었다. 박상무는 이미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민서는 그의 지시에 따라 공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민서가 나에게 저지른 배신은 단순히 사랑에 대한 기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지훈이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의 사랑과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이제 그들을 심판할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는 잠든 민서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그녀의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내 귓가에 들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이제 너의 모든 것이 파괴될 테니까. 나는 복수의 날을 결정했다. 추석 연휴, 온 가족이 모이는 날. 나의 부모님, 민서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그들의 모든 죄를 밝힐 작정이었다. 그것은 민서에게 가장 큰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가족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터였다. 나는 태호에게 내 계획을 설명했다. 태호는 나의 계획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너의 결정을 지지한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네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을 테니까. 알고 있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을 수 없다. 그리고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해. 나는 민서에게 추석 연휴에 친정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서는 나의 제안에 환하게 웃으며 좋아했다. 그녀는 그 자리가 화목한 가족 모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될 터였다. 나는 그녀에게 철저히 복수할 것이다. 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올수록
더욱 평온하고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했다. 민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더욱 안심하는 듯했다. 그녀는 종종 박상무와 통화하며 은밀한 대화를 나눴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게 들리지 않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지만 나는 그 비수를 감내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추석 연휴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서는 지훈이를 데리고 친정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나는 집에서 혼자 남아 마지막 준비를 했다. 거실 텔레비전과 연결할 노트북, 그리고 블랙박스 파일이 담긴 USB.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민서의 친정 부모님과 나의 부모님이 차례로 우리 집으로 도착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재롱을 피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이 나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지훈이를 위한 것이었다. 저녁 식사는 푸짐했다. 민서는 활짝 웃으며 음식을 나르고 가족들의 잔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역겨웠다. 그녀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일부러 술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다. 민서 역시 환하게 웃으며 내게 술잔을 내밀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술잔을 부딪혔다. 나의 눈빛 속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건배가 끝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가족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서에게 새 차를 선물했는데 그 채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블랙박스에 좀 놀라운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가족들의 시선은 내게 집중되었다. 민서는 살짝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녀는 내가 단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텔레비전으로 향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USB를 텔레비전에 연결했다. 민서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친정 부모님은 무슨 영상이길래 그러냐며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을 켜고 녹음된 블랙박스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검은색 화면만 보였지만 차 안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들이 흘러나왔다. 그러다 점차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서의 목소리.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은밀하고 추악하게 변해갔다. 민서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박상무의 느끼한 목소리. 상무님도 멋지세요. 민서의 애교 섞인 목소리. 가족들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민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경악하는 듯했다. 박상무와의 은밀한 대화가 온 가족 앞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으로 달려가려 했다. 여보, 안 돼. 이거 틀지 마. 제발.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막아섰다. 틀지 말라고? 왜? 당신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가? 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음성 파일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들의 애정 행각, 은밀한 만남에 대한 계획,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비리에 대한 대화까지. 가족들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역겨움으로 일그러졌다. 민서의 부모님은 얼굴이 시뻘개져 딸을 노려보았다. 나의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지훈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듯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대화 중 절정 부분이 흘러나왔다.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상무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민서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 걱정 마, 민서 씨. 그 친구는 워낙 둔해서 평생 모를 거야. 박상무의 조롱 섞인 대답, 그 소름 돋는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가족들은 경악했다. 민서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이 발각된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다. 나는 리모컨으로 음성 파일을 멈췄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가족들의 눈빛은 내게, 그리고 민서에게 집중되었다. 민서의 부모님은 분노에 찬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나의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내게 질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민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섰다. 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평생 모를 거라고. 이제 알겠나, 민서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민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감이 가득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는 가족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거실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나는 민서의 앞에 서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그들의 추악한 대화는 가족들의 귓가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민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녀의 아름다운 옷차림은 마치 초라한 죄수복처럼 보였다. 나의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민서를 번갈아 보셨다. 어머니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막으셨고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민서의 부모님은 딸의 행동에 경악하며 그녀를 노려보셨다. 장모님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세게 잡아챘다. 민서야, 이게 무슨 짓이냐?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떨렸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이 발각된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다. 아들 지훈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듯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눈망울에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지훈이에게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훈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 나는 지훈이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지훈이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지훈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철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내 김민서는 지난 몇 달간 직장 상사인 박상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에게 새 차를 선물했고
끝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그녀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제가 직접 수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박스 녹음 파일에는 그녀와 박상무가 저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박상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민서가 이에 공모한 정황까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설명에 가족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그들은 단순히 외도뿐만 아니라 회사 비리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듯했다. 장인어른은 분노에 찬 얼굴로 민서를 노려보았다. 회사 돈까지.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 천벌 받을 년. 장인어른은 민서에게 손찌검이라도 하려는지 손을 들었지만 내가 재빨리 그를 막아섰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흥분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내게 다가와 나의 팔을 잡으셨다. 준호야, 이게 정말이냐? 민서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냐?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블랙박스 파일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어머니는 결국 주저앉아 통곡하셨다. 아버지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민서의 부모님 역시 딸의 추악한 행동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장모님은 흐느끼는 소리를 냈고 장인어른은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모습은 내게 어떤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터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서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박상무에 대해서는 회사에 모든 비리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모든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단호한 선언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녀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내게 빌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제발. 나는 그녀의 간청을 듣고 차갑게 말했다. 용서?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김민서. 당신은 나를 철저히 기만했고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사랑과 신뢰를 짓밟았다. 당신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남편으로 비웃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너무 늦었다. 민서는 나의 단호한 말에 절규하듯이 울부짖었다. 그녀는 내 발에 매달려 용서를 빌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악했고 비참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간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서야, 그만해. 네가 저지른 짓을 봐. 네가 지금 용서를 빌 자격이 있냐? 장인어른이 민서에게 소리쳤다. 장모님 역시 딸의 모습을 보고 절규했다. 아이고, 내 딸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가족들의 비난과 절규 속에서 민서는 더욱 처참하게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 어떤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 속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지훈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께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지훈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지훈이가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지훈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서셨다.
지훈이는 영문을 모른 채 엄마를 보며 울먹였다. 나는 지훈이에게 미안했지만 이 모든 것이 지훈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다시 민서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나는 내일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양육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훈이를 볼 자격이 없다.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다. 나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소리쳤다. 이준호,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심판해?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아. 당신은 그저 평범하고 재미없는 남자였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난했다.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찰싹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서는 맞은 뺨을 감싸쥐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닥쳐. 당신은 내게 무관심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당신은 그저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을 뿐이야. 당신은 나를 철저히 짓밟았어. 당신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장인어른은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민서야, 제발 그만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모님은 흐느끼며 딸을 말렸다. 민서야, 제발 그러지 마.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민서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나는 당신과 모든 관계를 끝낼 것이다. 당신은 이제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거실을 나섰다. 가족들의 절규와 민서의 흐느낌이 내 귓가를 맴돌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나는 그 밤으로 집을 나섰다. 더 이상 그 집에서 한 발자국도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태호에게 연락했다. 태호는 나의 연락을 받고 즉시 내게 왔다. 나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태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찬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다. 준호야, 내가 네 옆에 있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태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태호와 함께 밤새도록 소송 준비를 했다. 블랙박스 파일, 민서와 박상무의 은밀한 사진과 동영상,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의 이메일 내용까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했다. 변호사는 나의 증거들이 완벽하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서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박상무가 일하는 회사에도 그의 비리 사실과 외도 사실을 고발했다. 박상무의 회사는 즉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위 해제되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민서는 나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녀는 내게 온갖 협박과 비난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녀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언론은 박상무와 민서의 외도 및 회사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대기업 임원의 불륜과 비리, 그리고 평범한 남편의 치밀한 복수극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박상무와 민서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했고 내게는 동정과 함께 응원을 보냈다. 복수의 화신, 현실판 사이다 드라마 같은 수식어들이 내게 붙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나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아들 지훈이를 만났다.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내게 안겨 울먹였다. 나는 지훈이를 품에 안고 꽉 끌어안았다. 지훈이의 작은 어깨는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미안했지만 이 모든 것이 지훈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지훈이는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에서 자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과 민서의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민서의 부모님은 나에게 거듭 사과하며 민서의 잘못을 대신 빌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민서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승리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치유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아야 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민서에 대한 배신감과 박상무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날 것이다. 가족 모임에서 민서와 박상무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된 후 나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렸다. 민서의 절규와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 나는 칼날 위에 선 듯한 아슬아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밝혀냈다는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혼 소송과 박상무에 대한 고발은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나는 그날 밤 집을 나선 후 곧바로 태호에게 연락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준호야, 내가 네 옆에 있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태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소송 준비를 했다. 블랙박스 파일, 민서와 박상무의 은밀한 사진과 동영상,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의 이메일 내용까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했다. 변호사는 나의 증거들이 완벽하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서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박상무가 일하는 회사에도 그의 비리 사실과 외도 사실을 고발했다. 박상무의 회사는 즉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위 해제되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민서는 나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녀는 내게 온갖 협박과 비난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녀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언론은 박상무와 민서의 외도 및 회사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대기업 임원의 불륜과 비리, 그리고 평범한 남편의 치밀한 복수극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박상무와 민서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했고 내게는 동정과 함께 응원을 보냈다. 복수의 화신, 현실판 사이다 드라마 같은 수식어들이 내게 붙었다. 나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고 나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이목을 끄는 인물이 되었다. 나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수많은 기자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나의 복수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헤치려 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들을 피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여
민서와 박상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다. 나의 진솔한 증언은 대중의 공분을 샀고 그들은 내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민서 측 변호사는 내가 제출한 증거들에 반박하지 못했고 민서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민서는 나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수치심,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게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그녀의 사과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늦은 사과였다. 재판장은 민서와 박상무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지훈이의 양육권이었다. 민서는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외도 사실과 회사 비리, 공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자 재판장은 그녀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훈이의 양육권은 내게로 넘어왔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다. 내가 이 모든 싸움을 시작한 이유이자 나의 모든 고통을 견뎌낸 유일한 목표였던 지훈이를 지켜낸 것이다. 박상무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사회적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가족들 역시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 그는 내게 온갖 협박을 가했지만 나는 그를 무시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갔다.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민서의 친정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나에게 거듭 사과하며 민서의 잘못을 대신 빌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나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민서에 대한 나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민서가 지훈이를 만나는 것은 제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들은 나의 결정에 슬퍼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지훈이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 아파트는 민서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배신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했다. 나는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다. 새로운 아파트는 이전보다 작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했다. 나는 지훈이의 방을 아이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꾸며주었고 함께 새 가구들을 들여놓았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내가 옆에서 늘 함께 있어주자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동화책을 읽어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이혼 소송과 박상무 사건으로 인해 나는 회사에서 더 이상 평범하게 일할 수 없었다. 나의 사생활은 언론에 노출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았다. 나는 결국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회사 동료들은 나의 결정을 아쉬워했지만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다. 회사를 그만둔 후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훈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놀이동산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다. 지훈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나는 지훈이를 통해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민서에 대한 배신감과 박상무에 대한 분노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나의 삶을 갉아먹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 했다. 나는 나의 조력자였던 태호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호는 나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내게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건넸다. 준호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지훈이를 위해서도. 태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의 진정한 친구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이 모든 싸움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태호야,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준호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네가 아니야. 너는 진정한 의미에서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태호에게 나의 새로운 목표를 이야기했다. 나는 이제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특히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배우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과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비극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돕고 싶다. 태호는 나의 이야기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나의 결정을 지지했다. 좋아, 준호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나는 태호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외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센터를 설립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고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내게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미 가장 큰 고통을 이겨냈으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다. 나는 지훈이에게 나의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다.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의 열정을 느낀 듯했다.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지훈이가 아빠 응원할게요. 지훈이의 해맑은 응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께도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셨다.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준호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제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나는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했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다. 민서와 박상무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고 이혼 소송과 회사 비리 고발이 마무리된 후 나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블랙박스 속 그들의 대화가 온 가족 앞에서 공개되던 그날의 충격과 분노는 여전히 생생했지만 나는 그 모든 감정의 파고를 넘어섰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지훈이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이혼 소송에서 지훈이의 양육권을 지켜낸 것은 나의 가장 큰 승리였다. 민서의 간청과 눈물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외도와 회사 비리 공모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법정은 그녀에게 지훈이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쓰라린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지훈이를 지켜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다. 박상무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그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의 가족들 역시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내게 어떤 통쾌함도 안겨주지 못했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파멸을 자초했다는 씁쓸한 사실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나는 지훈이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곳은 민서와의 행복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배신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했다. 나는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했다. 새로운 아파트는 이전보다 작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했다. 나는 지훈이의 방을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로 꾸며주었고 함께 새 가구들을 고르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내가 옆에서 늘 함께 있어주자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동화책을 읽어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지훈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었다. 회사를 그만둔 후 나는 한동안 휴식을 취하며 지훈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놀이동산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다.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나는 나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이 아이를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나의 아들, 나의 전부, 나의 부모님은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을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내가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지훈이의 안부를 물으셨고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셨다. 아버지 또한 말없이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다. 민서의 부모님은 내게 거듭 사과하며 민서의 잘못을 대신 빌었다. 그들의 슬픔은 진심이었지만 민서에 대한 나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민서가 지훈이를 만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나의 조력자였던 태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늘 나의 곁을 지켰다. 그는 나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내게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건넸다. 준호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지훈이를 위해서도. 태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의 진정한 친구였다. 나는 태호에게 내가 이 모든 싸움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태호야,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특히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배우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과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비극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돕고 싶다. 태호는 나의 이야기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나의 결정을 지지했다. 좋아, 준호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외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센터를 설립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고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내게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미 가장 큰 고통을 이겨냈으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태호는 그의 사설 탐정 사무소의 전문성과 인맥을 활용하여 우리 센터의 초기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의 센터는 희망의 등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외도 피해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센터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진솔한 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어 다시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나는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모의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림치료, 놀이치료 등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지훈이 또한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어울리며 밝게 성장했다. 몇 년 후 희망의 등대 센터는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는 수많은 외도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이제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나의 이름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민서에 대한 희미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미련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한 시절,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여자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녀로 인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배신이 나에게는 잔인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나는 지훈이와 함께 매일매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갔다. 지훈이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나의 삶의 이유였다. 어느 맑은 봄날, 나는 태호와 함께 희망의 등대센터에 새로 확장된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다. 건물 안에는 상담실, 놀이방, 그리고 교육실이 잘 갖춰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희망을 얻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준호야, 이제 진정한 성공을 이뤘군. 네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 태호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태호야. 이제야 알 것 같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평범함이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올바른 신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그 치열한 시간들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시간은 계절을 넘어 다시 수많은 해를 보냈다. 민서와 박상무의 배신이 한순간 나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그 고통의 폭풍우는 결국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나의 길을 찾게 해주는 걸음이 되었다. 평범했던 회사원 이준호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아들 지훈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다. 그는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며 나와 함께 센터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따뜻하고 의젓한 아이로 자랐다. 그는 내가 겪었던 아픔을 직접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성장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강가를 달리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눈빛은 나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선물했다. 나는 그를 보며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낸 이유, 그리고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아이임을 매일같이 되새겼다. 내가 태호와 함께 시작한 희망의 등대센터는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서울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지부를 설립했고 수많은 변호사와 심리 상담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의 서비스는 단순히 법률 상담에 그치지 않았다. 외도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녀들의 심리회복을 돕는 가족 상담, 그리고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나는 센터의 대표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매주 전국 각지의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사들과 직접 만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때로는 대중 강연에 나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외도로 인한 고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인식 개선에 힘썼다. 나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언론에서 나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나의 얼굴과 나의 목소리는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이준호 대표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 상담사가 내게 다가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녀 역시 과거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 센터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변화를 보며 나는 깊은 보람을 느꼈다. 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는 변함없이 태호였다. 그는 이제 우리 센터의 이사직을 맡아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추진력은 센터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이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동반자였다. 준호야, 이제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줄은 나도 미처 몰랐어. 처음에 네가 복수하겠다며 찾아왔을 때만 해도 솔직히 걱정이 앞섰지. 태호가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다 네 덕분이지.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이젠 알겠지. 물론이지. 너는 이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잖아. 태호의 진심 어린 말에 나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나는 이제 민서와 박상무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삶에서 이미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도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충분한 대가를 치렀고 나는 그들의 파멸이 아닌 나의 새로운 삶에 집중했다. 나의 승리는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의 아들을 지켜내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온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다시금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지훈이 역시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천천히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충만했다. 나는 매일 아침 지훈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센터로 출근하여 사람들을 도왔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는 지훈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자리에 들게 했다. 주말에는 새로 생긴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지훈이와 함께 희망의 등대 센터가 운영하는 작은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수많은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와 함께 강아지들에게 사료를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때 지훈이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내게 다가왔다. 아빠, 이 강아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집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지훈이의 눈망울은 간절했다. 나는 지훈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강아지는 마치 과거에 나를 보는 듯했다. 상처받고 외로웠던 존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지훈아. 우리 이 강아지에게 새 가족이 되어주자. 우리는 그 강아지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이는 우리 집에서 지훈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나는 희망이를 보살피면서 과거 내가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상처 입은 고양이에게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따뜻함을 다시금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 내가 세상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타인의 평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의 강인함과 올바른 신념을 발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나의 과거는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 결실은 나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두 번째 봄을 선물했다. 나는 나의 집 거실에 앉아 희망이와 함께 잠든 지훈이를 바라보았다. 지훈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옆에는 희망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승리했으며 그 승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처럼 나의 삶 또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영원한 이야기가 될 것임을. 나는 이제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잔인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깊은 절망 속에 있다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희망의 등대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